네,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카테콜라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테콜라민 앞에 표에 없었는데요. 그죠? 네. 카테콜라민은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카테콜라민 말고도요, 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말하는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얘는 이름이 참 몇 가지가 돼서 헷갈리기도 하죠. 혹시 아드레날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용어요? 네, 아드레날린이 바로 에피네프린이에요. 네,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다 같은 말이고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요. 얘네도 그 뿌리는 같아요. 작용도 거의 같아요. 살짝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카테콜라민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가장 주된 작용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은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위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그 반응을 만드는 게 바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리고요, 그것과 함께 집중력을 높여주는 게 또 이 카테콜라민이에요. 이거는 이 스트레스 반응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카테콜라민에 대해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네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 아민 있죠. 아민이 주재료가 되는 애들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었죠. 그리고 뒤에서 배울 도파민, 세로토닌 얘네들도 아민이 주재료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민이라는 걸 주재료로 해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봤더니 노르에피네프린은요. 청반이라는 것과 교감신경 말단에서 주로 만들고 부신수질에서도 일부 만든대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부신수질에서 에피네프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반이 어딘지 한번 눈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요. 청반.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청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뇌교가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감신경 말단도 여기 근처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거 N이가 노르에피네프린 약자를 N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된 데가 주요 분비가 되는 곳. 여기서 분비가 되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여기서 밑으로 이제 교감신경 작용기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투 스파이널 콜드니까 여기 척수신경이랑 연결된 건 중추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중추신경을 통해 작용하는 부분으로 또 노르에피네프린이 가게 되는 거고요. 뇌에서 여기 보면은 어디 가요? 편두체로도 가고 해마로도 가고 예, 대뇌 이 전두엽에 피질로도 가고요. 네. 뇌 곳곳으로 다 전달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손으로도 가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은요. 뇌도 얘네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 거죠. 여기 전부 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부분이랑 우리 몸의 중추신경이 닿는 부분에도 이 노르에피네프린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요. 에피네프린은 우리 앞에서 그 아세틸콜린 살펴볼 때 그 그림에 잠깐 나왔었어요. 부신 수질에서요. 아드레날 메듈라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주로 부신 수질에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메틸기가 붙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을 재료로 해서 얘의 어떤 화학적인 변형을 통해서 에피네프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감신경 말단이요. 여기서도 소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주로 중추신경계에서 수준에서 작용을 하는 부분이 많겠구나. 에피네프린은 부신 수질에서 주로 분비가 되는 거니까 뭔가 스트레스 반응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작용과 더 깊은 연결이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 경로를 보면요. 아민 중에서 타이로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영어 발음에 따라서는 티로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로신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건 도파민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우리 도파민 또 바로 이어서 살펴볼 거니까. 이 도파민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나왔지만 노르에피네프린에서 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무리 분비가 된들 걔네를 받을 수 있는 수용체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수용체가 있어야지만 신경 전달 물질도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용체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용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네. 여기선 제가 아드레날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얘네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종류가 좀 많아요. 크게는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로 구분이 되고요. 이게 또 그 안에서 더 세분이 돼요. 이 수용체가 어디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수용체는 두 개로 나뉘어져요. 알파1 수용체, 알파2 수용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1 수용체는 주로 교감신경 표적기관에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영향을 미치는 장기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장만 빠져요.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혈관에 가서는 이 아세틸콜린이 아니죠. 아드레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은 혈관이 수축을 해요. 아세틸콜린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했었죠. 근데 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은 반대작용,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이게요, 교감신경의 작용,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쉬는 상태에서 이제 편안하게 이완이 되면서 혈관도 이완이 되면서 혈관이 넓어진다 그랬죠?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건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죠. 뭔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딱 텐션을 높여가지고 싸우거나 도망가야 돼요. 혈압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압을 높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알파1 수용체에 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결합했을 때 벌어지는 일. 그리고 잘 봐야죠. 잘 보고 싸워야, 잘 봐야지 잘 싸울 수 있고, 잘 봐야지 도망도 잘 갈 수 있잖아요. 동공이 커져요.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방광 조인근이 소변 나오지 못하게 꽉 수축을 하게 돼요. 이게 알파1 수용체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알파2 수용체는요. 교감신경 절전 말단에서 분비가 돼요. 이 절전 말단이라는 거 아까 강글리온 있었죠. 네.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 강글리온이 있고 교감신경이 주변에 중간에 환승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 쉬는 정류장이 있었죠. 거기가 강글리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가 분비돼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서 다음 신경세포, 다음 뉴런을 타고 신호가 전달이 되어서 마지막에 효과기에 가가지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 정류장에서 얘네들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파2 수용체는 바로 그 중간 정류장에서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 수용체는 3개로 나뉘어져요. 얘가 어디에서 어떤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심장과 콩팥에는 베타1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반응, 교감신경 항진됐을 때 일어나는 심장의 반응, 콩팥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게 이 베타1 수용체예요. 빈맥은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강심 효과.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온몸으로 내뿜을 수 있게 힘을 더 세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온몸으로 혈액을 막 많이 내뿜어내서 온몸으로 산소를 제대로
더 많이 공급을 해줘서 얼른 에너지를 써서 이 상황을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가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작용하는 게 레닌 분비가 증가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비뇨기계 그 아로마 세라피 해부생리학 부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학습하실 수가 있으세요.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콩팥에서 레닌이 분비되어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효과는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텐션을 높여주는 거죠. 싸울 수 있게 혹은 도망갈 수 있게. 네, 이게 베타1 수용체에 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결합했을 때 하게 되는 작용이에요. 그다음 베타2는요. 이게 알파1에서 작용하는데 알파1이 있는 데랑 똑같은 곳에 있네요. 네, 심장을 뺀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그 장기에 있어요. 그런데 작용은 반대작용을 해요. 혈관을 넓혀주고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혈당을 증가시키고 방광이랑 작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또 해요. 참 재밌죠? 그 다음에 베타3 수용체는 지방이랑 방광에 있어요. 지방 분해를 증가시켜주고요. 방광 배뇨근을 이완시켜주고 열을 발생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똑같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돼도요. 얘가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 어떤 수용체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 가장 주된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하죠.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이요. 뭐 싸우든 도망가든 우리가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은 신체가 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00%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앞에 나왔던 그림이죠. 앞에서는 우리 아세틸콜린이 어디에서 작용하나를 살펴봤어요. 이번에 여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여기에 있죠. 네. 여기 어디예요? 심파세틱 디비전. 교감신경 부분이에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모두 교감신경의 작용을 전달하는 전력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요. 교감신경에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 자극이 왔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연동해서 신경전달 물질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합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했죠. 아드레날린이 촉진이 됨으로써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을 지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에피네프린이든 노르에피네프린이든요. 이게 뇌에서 분비가 되든 부신에서 분비가 되든 일단 그 신호를 주는 곳은 뇌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런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이 하이포살라무스인데 이거 우리말로 시상하부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들을 조절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어디에다가 호르몬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가 피추이터리 글랜드는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로 야 우리 저기 갑상선한테 갑상선 호르몬 좀 분비하라고 전해줘. 아니면 저기 부신에다가 코티졸 분비하라고 전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 피추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로 명령을 내려요. 그럼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호르몬을 혹은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야 되는 곳에 가서 그 명령을 전달해서 그곳에서 그 물질을 분비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먼저 어디로 신호를 전달을 하냐. 여기 심페소 메듀라 패스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심파세틱 교감신경과 메듀라 부신 아드레날 이 부신의 메듀라 속 알맹이 쪽으로 이어지는 패스웨이 통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에서 부신으로 신호를 보내요.
뭐 하라고요? 아드레날린 분비해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요 아드레날린이 하는 작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켜요. 네,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죠. 그리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교감신경이 하는 일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촉진시켜줘요. 혈관도 수축시켜주고 혈압도 높여주고 뭐 다양한 작용들 내가 싸우거나 혹은 도망가는데 에너지를 100% 쓸 수 있게 끌어올 수 있게 하는 몸의 작용들을 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북돋아 주는 거예요. 소화 기능은 저하시켜요. 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싸움 도주 반응을 제가 2번을 넣었네요. 그 다음에 심박동수를 높여줘요. 혈액을 빨리빨리 그 세포 조직으로 보내줘서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서 얘네들이 일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어떤 스트레스 자극이 주어졌을 때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급성 반응이 되겠죠. 급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트레스 자극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런 반응들도 이제 가라앉으면서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했던 게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어디 이렇게 쉽게 스트레스가 사라지던가요? 그 자극이 쉽게 제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싸운들, 아무리 도망을 간든 여전히 우리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만성화됐을 때 이 세컨드, 2번째 작용 기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 시작은 마찬가지로 시상하부 뇌하 수치예요. 이번에는 근데 부신으로 보내는 신호가 부신의 다른 부분으로 신호를 보내게 돼요. 네, 여기 이 껍데기 쪽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여기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바로 콜티졸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로를 따라서 무엇을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축의 이름을 또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서 교감신경과 이 부신 수질의 경로를 따라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이 경로를 SAM 축이라고 해요. SAM 액시스, 이 심파세틱의 S랑 메듈라의 M. 여기 중간에 A는 아드레날, 부신의 A예요. 그래서 SAM 축.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그 경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성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되는 반응은 여기 하이퍼살라무스의 H, 그 다음에 피추에이터리의 P, 그리고 아드레날린의 A를 해서 HPA 액시스, HPA 축이라고 불러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HPA 축이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이 부신의 껍데기 부분에서 분비되는 이 콜티졸은요,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제가 계속 아로마 세라피 해부생리학 강의 클래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모든 기초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클래스를 만든 그런 목적이라고 할까요? 의도라고 할까요? 그것도 그 아로마 세라피 해부생리학에서 이렇게 뭔가 내용을 쫙 펼쳐놨다면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조직 수준에서 살펴보는 클래스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아로마 세라피 해부생리학 클래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간은요, 되게 다양한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요. 여러분들 딱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포도당을 섭취하게 될까요? 아니죠. 네. 그보다 많이 먹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적게 먹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넘치게 먹게 되면은 그 포도당을 우리 몸은 버릴까요? 어떻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몸은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낭비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남아도는 포도당은요, 곡간에 저장을 해놔요. 근데 우리 몸에 큰 곡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이에요. 그리고 또 간 말고 지방 조직에도 보관을 하고 근육에도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른 에너지를 100% 끌어올려서 빨리 이 상황을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보관되어 있는 포도당도 다 꺼내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있는 포도당이
방출이 되는 거죠. 어디로요? 혈관으로요. 그 다음에 부종을 억제해줘요. 지금 이렇게 막 붓고 아프고 그럴 때 아니잖아요. 얼른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죠. 그래서 그런 자잘한 모든 그런 작용들 이런 것들은 억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자잘한 작용이 아니죠. 면역 반응도 억제가 돼요. 사실 부종이 억제된다는 것도 이 면역 반응이 억제되는 거랑 연결되는 작용이에요. 근데 이 콜티졸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거를 우리는 또 약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콜티졸이 콜티코스테로이드의 일종이거든요. 콜티코스테로이드, 네, 콜티코스테로이드요? 어떤 약 떠오르지 않으세요? 스테로이드 제제요. 스테로이드 언제 써요? 염증 반응으로 우리가 힘들 때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고 억제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네. 바로 이 콜티졸이 하는 면역 반응 억제를 약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해요. 근데 이게 잠깐 동안은 괜찮은데요. 문제는 너무 장기적으로 됐을 때요. 우리가 뭐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걸 완화시켜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도가 지나쳐서 필요한 면역 반응까지 억제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몸이 다양한 그런 외부의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그런 침입으로부터 더 큰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스트레스가 장기화됐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건 불편감을 감소해줘서 신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지 모르나 그게 장기적으로 됐을 때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 질병의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이런 염증 반응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콜티졸은 사실 여기 신경 전달 물질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닌데 이 콜티졸의 작용이 또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 교감신경의 작용과 너무나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콜티졸이 분비됐을 때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만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한글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콜티졸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높아져요. 왜요? 에너지 최대치로 다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감정적인 단기 기억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급성 스트레스를 상황에서는요, 머리가 되게 빠릿빠릿해져요. 그래서 뭔가 학습도 되게 잘 되고요. 기억력도 향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너무 과도하게 단기간에 빡 써버리면은 걔 어떻게 돼요? 고장나거나 닳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빡 써버리고서 쉬어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쓰니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티졸이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해마가 그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그 작용을 하는 해마가 일을 너무 하다가 지쳐서 다 낡아버려서 손상이 되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요. 면역이 억제되고 앞에서 살펴봤죠? 통증 민감도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뭔가 평소 같으면은 아야 너무 아파 이러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지금 되게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다쳤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와서야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뭐야 나 여기 다쳤잖아.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죠. 네,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게 콜티졸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을 감소시킵니다. 세로토닌도 똑같이 아민에서 나오는 아민을 주재료로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잖아요. 네, 이 세로토닌을 감소시켜요. 세로토닌도 우리가 뒤에서 또 바로 살펴볼 거예요. 세로토닌, 잠깐 말씀드린다면 어떤 호르몬으로 유명하죠? 신경전달 물질이고 또 호르몬이라고도 하잖아요. 세로토닌이 어떤 호르몬으로 유명하죠? 얘가 가진 별명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별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세로토닌을 감소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게 되겠죠. 네,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작용들이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번 클래스에서 제시하는 에센셜 오일들은요.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에서 배우는 통상적인 그런 작용들을 물론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시하는 거는 어떤 실험적인 연구로서 특히 지금 여기 신경조직과 관련된 그런 실험 연구에서 이 신경조직에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게 밝혀진, 검증된 그런 에센셜 오일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가 라벤더와 그래프풀 에센셜 오일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사실 여기서 이 실험에서 라벤더랑 그래프풀 에센셜 오일만 사용한 건 아니고요. 에센셜 오일을 몇 가지 종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제목이 나오는데 Evaluating the effect of aromatherapy on stress marker in healthy subjects.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 다양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그룹이 있을 때 어떤 그룹에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의 효과가 가장 컸느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컸느냐, 그거를 실험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건강한 사람이 아무런 질병도 없는 건강한 지원자한테 6주 동안요. 잠자는 동안에 옆에 디퓨저를 이렇게 작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에센셜을 블렌딩한 게 아니라 어떤 그룹은 라벤더만, 어떤 그룹은 그레이프루트만, 어떤 그룹은 그 에센셜 오일이 아닌 다른 뭔가 위약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에센셜 오일들도 몇 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그룹을 나눠서 비교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 효과를요. 근데 단순히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시제적인 반응들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침에서 임뮤노글로불린 A라는 것을 침을 이렇게 다 검사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의 침을 다 모아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이 안에 임뮤노글로불린 A가 얼마나 있느냐. 임뮤노글로불린 A는요. 이거는 이제 면역계 아로마 세라피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면역 물질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임뮤노글로불린 A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면역력이 높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측정한 거죠. 이 사람들의 면역력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침에서 이뮤노글로불린 A를 측정했다는 건요. 그 다음에 이 피를 뽑아서 노르에피네프린 농도를 측정했어요.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높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연결해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 교감신경은 언제 활성화돼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높다는 거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거죠.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낮다는 거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어떤 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보니까요. 라벤더랑 그래프풀 에센셜 오일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은 높여주고 스트레스는 완화시켜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라벤더와 그래프풀 에센셜 오일의 이런 작용들을 그 신경조직에 작용하는 프로퍼티랑 에센셜 작용이랑 연결해 봤을 때는 릴렉선트 그리고 프로필락틱이라는 이 작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릴렉선트 이제 어떤 작용인지 아시죠? 네, 기분 좋은 상태, 딱 균형 잡힌 상태를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느 하나가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고 딱 균형이 잡힌 상태로 작동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릴렉선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필락틱이라는 용어가 여기 처음 등장했어요. 이거는 질병을 예방해주는 작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프로필락틱이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 왜 넣었을까요? 임뮤노글로불린 A의 수치가 높아지게 해준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네.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건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네,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니까 똑같이 어떤 세균이 몸에 침입했어도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작용이 바로 프로필락틱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거 앞에서 그 아세틸콜린 작용에서도 제가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감신경의 항진, 그것과 관련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의 작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리뷰 아티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리뷰 아티클이 제가 논문을 찾아볼 때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뷰 아티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 논문이 이제 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요.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던 자기가 정한 그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쫙 모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뭔가, 이 논문은 좀 조작한 거 아니야? 미심쩍은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런 거 다 걸러내고요. 진짜로 찐으로 믿을 수 있는 그 결과들이 있는 그 논문들 있죠. 그 논문들을 쫙 모아서 그거를 분석해서 정리를 해낸 게 리뷰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한 내용을 내가 빠르게 좀 최신의 논문 정보들을 얻고 싶다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분야 리뷰 아티클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드레날린과 관련해서, 카테콜라민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나 봤더니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요. HPA 축을 억제해서 교감신경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었대요. HPA 축. 이거 앞에서 봤죠. 하이포살라무스, 피추이트리, 아드레날 엑시스.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아드레날로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코틸 분비해 라고 했던 그 루트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H3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교감신경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해요. H3 수용체는 이거 히스타민 수용체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이 히스타민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거라서 여기서는 교감신경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더라라는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교감신경이 억제가 된다는 거는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이나 부위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이 감소한다는 거를 말해 주는 거죠. 바로 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퍼티로 표현을 한다면 릴렉선트요. 교감신경을 억제해 준다는 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그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감신경 억제하고 부교감신경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anxiety,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티그린 에센셜 오일로 연구한 논문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페티그린 에센셜 오일의 그 화학성분 중에서 주성분이 이 리날렐 아세테이트하고 미세렌이라는 성분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자율적 균형에 관여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를 너무 항진시켜주거나 너무 낮춰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푹 가라앉게 하거나 완전히 방방 뜨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딱 균형 잡힌 상태, 기분 좋게 이완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 릴렉선트죠. 그래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각성 수준을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긴장했을 때보다 적당하게 딱 이완된 상태에서 뭔가 학습 효율도 더 높아지고 업무 효율도 더 높아진다는 거는 굳이 아로마 세라피에 관련된 연구가 아니더라도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이거든요. 바로 그 작용을 해주는 게 페티그레인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퍼티로 표현을 한다면 널바인과 세팔릭이 될 수 있겠죠. 결국은 널바인이라는 게 제가 제일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밸런스,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이런 신경계 작용이 균형 잡힌 상태로 작동할 때 우리 신경계가 강화되고 그 정신작용이 강화되면서 더 명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계속 나오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우리 시소 타면 어때요? 둘 다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거 구조상 불가능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고 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근데 어느 하나가 계속 위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절이 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실 이 교감신경계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요. 사실 아로마 세라피로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사실 과도하게 항진된 이런 교감신경, 그리고 균형이 깨져버린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아 줌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소개하는 에센셜 오일도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수입마주랑 에센셜 오일도요, 바로 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사실 이 수입마주랑 에센셜 오일의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교감신경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교감신경 저기 위로 올라가 있는 교감신경이 다시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이 너무 과도해지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거예요. 수입마주람 에센셜 오일이요. 근데 수입마주람 에센셜 오일이 그 작용이 아주 강력해서 얘는 릴렉산트라기보다는 세다티브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세다티브 작용과 함께 부교감신경 활성화시켜 주면서 항불안 효과, 앵자이올리틱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효과들이요, 너무 교감신경이 계속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걔를 내려오게 하면서 부교감신경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균형을 잡게 해주는 거잖아요. 밸런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 결국 신경계를 강화해 주는 거, 널바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이건 에센셜 오일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이 자율신경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진된 교감신경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호흡과 노래입니다. 이거는 스티븐 포지스 다미주 이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느리게 쉬는 날숨은 미주신경이 교감신경계를 억제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우리를 진정시키므로 상이한 호흡 패턴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안 발성을 한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 사람이 그냥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하고 여기 책에 써놓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실험 결과로 검증이 된 거예요.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그 항진 정도를 나타내는 신체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한 연구 결과거든요. 근데 특히 이게 들숨과 날숨을 모두 천천히 쉬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들숨보다 날숨을 더 천천히, 그러니까 숨을 내뱉을 때 더 천천히 숨을 내뱉게 됐을 때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날숨을 길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기보다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 그 시간이 더 기니까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교감신경 항진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날숨을 길게 해주는, 자연스럽게 길게 날숨을 쉬게 해주는 활동들이라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래라는 겁니다. 노래 부를 때는요, 얼른 숨을 들이신 다음에 노래를 부른 과정 내내 숨을 길게 내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노래 말고도요. 전 노래 별로 못하는데요. 이러면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신다면 노래 말고도요. 어떤 기도문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다거나 아니면 책을 입으로 소리내서 암송한다거나 아니면 만트라를 되뇌인다거나 그런 작용 자체도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쉬는 숨을 길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 행위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암송하는 자체, 만트라를 되뇌이는 그 자체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 행위를 함으로써 날숨이 길게 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또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도한 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와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